우리 집은 완벽했다. 잡지 화보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은 배제된 미니멀리즘 인테리어, 차가운 대리석 바닥, 그리고 거실벽 한가운데를 차지한 남편의 건축상 트로피들. 건축가인 남편. 강민혁 씨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우리 집을 보며 감탄했다. 이토록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간을 유지하는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가끔 이 완벽한 집이 숨막히는 거대한 유리 상자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실 한편에 마련된 작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내 유일한 공간이자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내 손끝에서는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낡은 비단 조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얼마 전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서 우연히 발견한 모란 자수가 놓인 조선시대의 보자기였다. 세월의 무게에 찢기고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섬세한 손길과 아름다움은 여전했다. 나는 끊어진 비단실을 한 올 한 올 이어 붙이고 가장 비슷한 색의 명주실을 구해 바랜 자수를 복원하는 중이었다. 이것은 나의 일과였다. 남편을 회사에 보내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끝마친 뒤 이 작은 작업대에 앉아 낡은 직물들과 대화하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나의 고상한 취미라고 불렀다. 남편 역시 당신이 소일거리라도 하니 보기 좋네라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내게 단순한 취미나 소일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하선우라는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자 잊혀진 나의 언어였다. 손끝으로 실의 감촉을 느끼고 눈으로 색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며 나는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거실 깊숙이 길고 무기력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작업대에서 일어났다. 오늘 저녁 메뉴는 민혁 씨가 좋아하는 버섯 전골이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신선한 채소와 버섯들을 꺼내 정갈하게 다듬기 시작했다. 집안에는 다시 나 혼자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소음만이 울려 퍼졌다. 칼이 dom에 닿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이 소리들은 더 이상 내게 충족감을 주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텅 빈 공간의 공허함을 애써 감추려는 의미 없는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며칠 전 나는 시내의 큰 화방에 들른 적이 있었다. 새로운 비단실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계산대 앞에서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젊은 여대생과 점원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 실크 원단이랑 이 염료는 다음에 와서 살게요. 학생의 목소리에는 짙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최고급 수입 비단과 천연 염료 세트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그것들을 내려놓고 저렴한 면 원단 면마만 계산했다. 그녀의 낡은 에코백에는 미술대학 텍스타일 디자인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10수년 전에 내 모습을 보는 듯한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밤새워 과제를 하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몽땅 털어 재료를 사면서도 행복했던 시절.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뜨거웠던 나의 20대. 나는 그 학생의 뒷모습에서 내가 잃어버린 열정을 보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든 민혁 씨를 확인하고 조용히 옷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 그의 겨울 코트들 뒤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상자들이 있었다. 내가 결혼하며 가져온 유일한 짐들이었다. 나는 그중 가장 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내가 대학 시절부터 모아온 각종 직물과 실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는 쓰지 않지만 차마 버릴 수 없었던 나의 분신 같은 존재들이었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아꼈던 이탈리아산 실크 원단과
독일제 천연 염료 세트 몇 개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리고 하얀 종이에 익명으로 짧은 편지를 썼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부디 멋진 작품을 만들어주세요. 다음 날 나는 수소문 끝에 알아낸 그 학생의 학교 사물함에 쇼핑백을 몰래 넣어두고 돌아왔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나만의 비밀이었다. 그 작은 선행은 내 메마른 일상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나의 일부가 누군가의 꿈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묘한 설렘과 위안을 주었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민혁 씨의 완벽한 아내, 하선우의 역할로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그를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나 고요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차가 골목으로 들어서기를 기다렸다. 그는 언제나처럼 약속된 시간보다 한두 시간쯤 늦게 돌아올 것이다. 일이 많았다는 짧은 변명과 함께 문득 내 시선이 서재로 향했다. 결혼 전 나의 작업실이었던 곳. 이제 그곳은 민혁 씨의 서재가 되어 그의 건축 설계도와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방 한구석에는 여전히 나의 과거가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를 차지한 거대한 책상과 달리 구석에 놓인 책장은 나의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다. 대부분은 상자에 담겨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커다란 포트폴리오 가방. 나는 홀린 듯 그 앞에 다가갔다. 손때 묻은 가죽의 감촉, 빛바랜 노쏘의 잠금 장치. 나는 그 잠금 장치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이 안에는 내 20대의 모든 열정과 영혼이 담겨 있었다. 대학 졸업 전시회에서 대상을 안겨주었던 나의 작품. 숲의 기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테피스트리. 수십 가지 세계실로 1년 넘게 시실과 날씨를 엮어 만든 나의 모든 것이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내 작품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지도 교수님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네가 우리 과의 자랑이다. 선우야 라고 말씀하셨고 내 옆에는 단짝 친구 수진이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방방 뛰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민혁 씨가 꽃다발을 든 채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다정한 남자였다. 그는 내 재능을 사랑한다고, 나의 예술가적인 감성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나의 작업을 집안을 어지럽히는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이제 한 남자의 아내야. 전업 작가로 성공할 게 아니라면 이제 이런 건 그만하고 가정에 집중하는 게 어때? 그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권유에 나는 결국 붓을 그리고 바늘을 놓았다. 나의 열정은 이 검은 가죽 가방 안에 봉인되어 서재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나는 자물쇠에 손을 가져다 댔다. 열쇠는 서랍 안에 있었다. 열고 싶었다. 내 분신과도 같은 작품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을 여는 순간 내가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고 있던 과거의 꿈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지금의 나를 무너뜨릴 것만 같았다. 지금의 평온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공허한 평온일지라도 나는 조용히 포트폴리오 가방에서 손을 떼고 서재를 나왔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어. 민혁 씨였다. 그는 피곤한 기색으로 넥타이를 풀며 들어섰다. 어서 와요. 민혁 씨, 힘들었죠?
나는 다가가 그의 가방과 외투를 받아 들었다. 그는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집 안을 한번 쓱 둘러보았다. 역시 집이 최고네. 당신 덕분에 늘 깨끗해서 좋아. 그의 칭찬에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 완벽한 공간을 감상하고 있을 뿐이었다.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씻고 나오세요. 오늘 메뉴는 뭔데? 버섯 전골이요. 당신 좋아하는 걸로. 역시 하선우야. 내 취향은 당신이 제일 잘 알지.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욕실로 들어갔다. 그의 말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렸다. 그는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취향에 완벽하게 맞춰주는 아내라는 역할을 사랑하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어 불길한 생각들을 떨쳐냈다.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일 거야. 우리는 언제나처럼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나는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 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느꼈다. 우리는 분명 함께였지만 동시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아슬아슬한 평온이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집안에는 미묘한 냉기가 흘렀다. 민혁 씨는 평소보다 더 과묵해졌고 사소한 일에 날카롭게 반응했다. 내가 그의 셔츠를 다림질하는 순서를 평소와 다르게 했을 때 그는 요즘 당신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는 것 같아 라고 툭 쏘아붙였다. 내가 갤러리에 다녀온 친구 수진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그런 한가한 소리 할 시간도 있고 좋네 라며 비꼬았다. 그의 말들은 작은 바늘처럼 내 마음을 찔렀지만 나는 그저 그가 회사 일이 힘들어 예민해진 탓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안을 더욱 완벽하게 정돈했다. 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나는 발뒤꿈치를 들고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다가올 폭풍을 앞두고 그가 교묘하게 깔아놓은 복선이었음을, 나의 죄책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밑작업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놀라서 깼다. 민혁 씨였다.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민혁 씨,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나는 걱정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나를 거칠게 밀쳐냈다. 저리 비켜.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 쪽으로 걸어가다가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과장되게 발이 꼬여 소파 위로 쓰러졌다. 아야. 그는 소파 쿠션에 얼굴을 파묻은 채 신음했다. 나는 그의 외투를 벗겨주기 위해 다가갔다. 바로 그때 그가 소파 쿠션 사이를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무언가를 손에 쥔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손바닥 위에는 은색의 고급스러운 커프스 버튼 하나가 조명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커프스 버튼은 모두 금색이거나 검은색 계열이었다. 나는 그의 취향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게 왜 거기서 나와요? 나는 어리둥절한 채 물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아무런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가 내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짝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내 고개가 돌아갔다. 불에 댄 듯한 고통이 뺨 전체로 퍼져나갔다. 나는 너무나 놀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남편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낯선 증오와 경멸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게 뭐냐고 하. 네가 나한테 할 소리야. 그는 커프스 버튼을 내 얼굴 앞에 들이밀며 고함을 질렀다. 일하에서 요즘 그렇게 늦게까지 갤러리니 뭐니 싸돌아다닌 거였어. 이래서 내 전화도 안 받고 딴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냐고.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랑 뒹굴다 온 거야. 무슨 소리예요. 난 그런 적 없어요. 나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런 적이 없어. 그럼 이건 하늘에서 떨어졌나? 내 친구 이수진 그 계집애가 네 알리바이 만들어주디. 둘이 아주 작당하고 나를 속여온 거였어. 아니에요, 수진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고 하선우.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말해. 넌 정말로 떳떳해. 그의 집요한 추궁에 나의 모든 사고, 회로가 마비되는 것 같았다. 나는 정말로 떳떳했다. 하지만 그의 광기 어린 눈빛과 내 손안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 나의 결백은 힘을 잃었다. 그는 내가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과거의 모든 일들을 끄집어내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네가 그 낡아빠진 천 쪼가리들을 만지작거리면서 멍하니 앉아있을 때 넌 무슨 생각을 했지? 내가 모르는 남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냐? 네가 밤에 몰래 일어나서 무언가를 포장하던 날도 있었지. 그 남자한테 보낼 선물이라도 준비하고 있었나? 그가 말하는 것은 며칠 전 내가 미대생을 위해 재료를 포장하던 그날 밤의 일이었다. 나의 작은 선행이 그의 입을 통해 더럽고 추악한 미래의 증거로 둔갑하고 있었다. 아니야, 그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시끄러워네. 그 위선적인 눈물. 이제 지긋지긋해.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여자를 믿고 내 모든 걸 바쳤는지. 내가 한심해서 미치겠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는 어느새 분노한 남편에서 상처받은 피해자로 역할을 바꾸어 나를 몰아붙였다. 그의 논리는 교묘했다. 그는 나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동정심을 유발하여 나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의 가스라이팅은 너무나 정교해서 나는 점차 혼란에 빠져들었다. 어쩌면 정말로 내가 무언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갤러리에 갔을 때 누군가와 스치기라도 했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나쁜 마음을 품고 일부러 이런 짓을. 하지만 어떻게, 왜 수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지만 나는 아무것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분노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무력해졌다. 한참 동안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그는 지쳤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싸늘하게 마지막 말을 던졌다. 네오 같은 여자랑은 한 침대에서 잘 수조차 없어. 역겨우니까. 그는 소파에 있던 쿠션과 담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나를 한번 경멸하듯 쳐다보고는 서재 쪽으로 걸어갔다. 내 작업실이었던 나의 과거가 잠들어 있는 바로 그 방으로 셜컥 서재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내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집안은 다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제 이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것은
끈적끈적한 의심과 혐오, 그리고 날카로운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완벽한 유리 상자는 이제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민혁 씨의 서랍을 열었다. 그의 커프스 버튼들이 보석함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그가 오늘 내게 던졌던 그 은색 커프스 버튼은 그곳에 없었다. 그것은 명백히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우리 집 소파에서 나오게 된 것일까? 나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의 모든 말을, 모든 표정을, 모든 행동을 되감아 보았다. 그는 정말로 내가 외도했다고 믿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가 꾸민 연극일까 하지만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게 이런 끔찍한 누명을 씌우는 거지? 밤이 깊어갈수록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너무나 연극적이고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그의 슬픔은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나 자신을 의심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그를 나쁘게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어쩌면 그는 정말로 상처받았고 그 충격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뺨은 빨갛게 부어 올랐고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선우. 그 이름은 점점 희미해지고 남편을 배신한 부정한 아내라는 주홍글씨가 내 이마에 새겨지는 것 같았다. 나는 꼼짝없이 이 감옥에 갇혔다. 문은 안에서 잠긴 것이 아니라 밖에서 잠겼다. 그리고 그 열쇠는 나를 의심하는 남편이 쥐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이었다. 어제까지의 평온했던 나의 일상은 단 하나의 거짓 증거물과 몇 마디의 잔인한 말들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리고 이것이 비극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은 차가운 전쟁터가 되었다. 민혁 씨는 더 이상 내게 소리치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훨씬 더 잔인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나를 옥죄어왔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감시했다. 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지, 어디를 다녀오는지. 그의 눈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었고 그 눈빛은 사랑이 아닌 의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내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면 그는 누구 기다려 그 남자한테서 연락이라도 오나 라며 비꼬았다. 내가 현관을 나설 때면 오늘은 또 어떤 변명을 대고 그놈을 만나러 가시나 라며 조롱했다. 그의 말들은 독이 든 가시가 되어 매일같이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점점 말수를 잃었고 그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내 영혼은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음식을 넘기기도 힘들었다. 거울 속의 나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심리적 공격은 집 안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 전쟁에 자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을 끌어들였다. 바로 어머님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어머님은 예고도 없이 집에 들이닥치셨다. 평소에도 아들을 끔찍이 아끼고 나를 못마땅해 하시던 분이었다. 나는 민혁 씨가 어머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님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혀를 차며 말씀하셨다. 어휴, 이게 집골이 뭐니 뭔지 하나 없이 깨끗하기만 하면 뭐하니.
사람 사는 온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러니 우리 아들이 밖으로 나돌고 싶어 하지.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이 집은 어머님의 아들, 민혁 씨의 취향대로 꾸며진 공간이었다. 나는 그저 그 완벽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쓸고 닦을 뿐이었다.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내가 나온 차는 입에도 대지 않으셨다. 그리고는 마치 내가 죄인이라도 되는 양 취조하듯 묻기 시작하셨다. 요즘 민혁이한테 무슨 일 있니? 애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 회사 일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집에서 편히 쉬질 못하니 그런 거 아니겠어. 아이, 세아가 여자는 남편을 하늘처럼 알고 그림자처럼 내조해야 하는 법이다.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면 그 피로가 다 풀리는 거야. 그런데 너는 뭐니 네 할 일만 하고 네 생각에만 빠져 있고 그러니 우리 민혁이가 오죽 답답했으면 나한테까지 하소연을 했겠니. 그녀의 모든 말 속에는 네가 잘못해서 내 아들이 힘든 것이다 라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민혁 씨가 내게 씌운 부정한 아내라는 누명 위에 어머님은 부족한 아내라는 굴레를 하나 더 얹었다. 나는 사방이 막힌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진실은 그들 모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나는 혼자였다.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이 억울함을 들어주고 나를 믿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바로 그때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수진, 나의 유일한 친구.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한참을 망설였다. 이런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 수진이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선우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네가 먼저 다 전화를 하고. 수진아,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수진이는 내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선우야,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수진아, 나 결국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내가 겨우 진정하고 나서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어디야? 집이야.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수진이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녀는 허겁지겁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마자 나를 본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상에, 하선우, 너 꼴이 이게 뭐야? 그녀는 나를 와락 껴안았다.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또다시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단단한 품이 나를 둘러싸고 있던 차가운 벽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목이 메어 제대로 된 문장도 만들지 못하면서 띄엄띄엄 털어놓았다. 커프스 버튼 이야기, 민혁 씨의 폭언, 어머님의 방문까지.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진이의 얼굴은 분노로 점점 굳어갔다. 미친 새끼, 그거 완전 개새끼 아니야. 이야기가 끝나자 수진이는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테이블을 내리쳤다. 하선우, 너 바보야. 그걸 왜 당하고만 있어. 그 커프스 버튼 경찰에 갖다 주고 당장 조사해달라고 했어야지. 그리고 그 인간이 너한테 손찌검했을 때
바로 신고했어야지. 그럴 수 없었어. 민혁 씨가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뭔가 잘못했나. 내가 기억 못하는 게 있나. 혼란스러웠단 말이야.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야. 이 멍청아 일부러 너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거라고. 너는 지금 심리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야. 수진이의 단호한 말에 안개처럼 뿌옇던 내 머릿속이 조금은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대였다. 나는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답답한 마음에 나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냅킨과 펜을 무의식적으로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하얀 냅킨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복잡하게 얽힌 넝쿨과 그 넝쿨 사이사이에 숨겨진 작은 새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기하학적인 패턴. 그것은 내 혼란스러운 마음의 풍경이었다. 내 손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인 것처럼 익숙하고 정교하게 움직였다. 한참 동안 나의 이야기를 듣던 수진이가 문득 말을 멈추고 내 손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내가 그리고 있는 냅킨에 고정되어 있었다. 세연우야. 그녀가 나지막이 나를 불렀다. 나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이거 너 아직 안 죽었네. 뭐 이거 말이야. 이거. 그녀는 냅킨을 가리켰다. 내 손, 네 재능. 너 아직 다 가지고 있었네. 이렇게 완벽한 드로잉을. 무의식 중에 이렇게 순식간에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 것 같아. 나는 그제야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하얀 냅킨 위에는 한 편의 작은 예술 작품이 그려져 있었다. 수진이는 갤러리 관장이었다. 그녀의 눈은 정확했다. 그녀는 나의 그림에서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나의 정체성을 발견했다. 하선우,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으면 넌 정말로 저 인간이 원하는 대로 껍데기만 남게 될 거야. 싸워야지. 어떻게 싸워. 말로 싸우려니까 지는 거야. 넌 원래 말이 아니라 이걸로 말하던 사람이잖아. 수진이는 냅킨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다시 시작해. 네 작업, 네가 버렸던 그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네 언어로 말하라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너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보여주란 말이야. 그게 네가 살 길이고 그 위선적인 인간한테 복수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녀의 말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때렸다. 그래, 나는 예술가였다. 나는 텍스타일 아티스트 하선우였다. 내 언어는 청화실, 그리고 패턴이었다. 나는 왜 가장 강력한 나의 무기를 잊고 있었을까? 그날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는 처음으로 서재문을 열었다. 민혁 씨의 공간이 되어버린 나의 옛 작업실. 나는 그의 설계도와 책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먼지 쌓인 내 상자들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찾아냈다. 10년 만에 잡아보는 연필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내 손의 일부처럼 편안했다. 나는 그날 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그림을 그렸다. 다음 날 저녁 민혁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서재 책상 위에 펼쳐진 나의 스케치북과 재료들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어이구, 우리 사모님. 고상한 취미생활 다시 시작하셨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 남자랑 갤러리에서 만나려고 밑밥 까는 건가? 아니면 죄책감이라도 덜어보려고 시작한 새로운 자기 개발이야.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수진이의 말이 떠올랐다. 말로 싸우지 말자. 나의 침묵에 그는 더욱 기분이 상한 듯했다. 그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들고 내 스케치북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내 스케치북 위로 뜨거운 커피를 쏟아버렸다. 요이크, 미안 실수네. 갈색 커피가 하얀 종이 위로 번져나가며 내가 밤새 정성껏 그린 드로잉을 흔적도 없이 집어삼켰다. 그것은 명백한 고의였다. 내가 다시 일어서려는 것을, 내가 나 자신을 되찾으려는 것을 그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그는 내 안에 피어오르려는 아주 작은 희망에 불심하죠. 이렇게 짓밟아 꺼버리려 하고 있었다. 나는 젖어버린 스케치북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빛을 본 그가 순간 당황한 듯 움찔했다. 이전에 겁먹고 혼란스러워하던 내 눈빛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 눈 속에는 아주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차가운 분노와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너는 내 그림은 망칠 수 있겠지만 내 영혼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어. 두고 봐. 강민혁,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날 이후 나는 서재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렸다. 민혁 씨의 냉소와 방해는 계속되었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내게 있어 일종의 명상이자 갑옷이었다.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물감이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의 독한 말들이 만들어낸 소음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잊고 있던 나의 언어를 필사적으로 다시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흥분해 있었다. 하선우, 너 지금 앉아있어. 앉아서 들어. 아니, 그냥 누워. 심장마비 걸릴지도 모르니까. 무슨 일인데 그래. 호들갑은 내가 너 몰래 작은 사고를 하나 쳤거든. 사고 무슨 사고? 기억나 KIRT,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학생 때 우리가 밤새워가며 준비했던 거. 물론 기억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 공모전 중 하나였다. 수많은 작가들의 등용문이기도 했다. 그게 왜 내가 내 졸업작품 숲의 기억 그거 출품했어. 순간 전화기를 든 손이 멎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 뭐라고? 그리고 방금 연락 왔어. 내 작품 본선 진출했대. 최종 심사랑 전시회에 걸리게 됐다고 믿어져. 10년도 더 된 작품인데 그 작품의 힘이 여전하다는 거야. 심사위원들이 극찬을 했대. 수진이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지만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공모전, 전시회, 심사. 그 단어들은 이미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 낯선 단어들이었다. 나의 과거가 나의 허락도 없이 잠겨 있던 판도라의 상자에서 뛰쳐나와 버린 기분이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온몸을 덮쳤다. 수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야, 너한테 물어봤으면 네가 허락했겠냐. 안 돼. 나는 이제 작가가 아니야. 어쩌고 하면서 거절했겠지.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하선우, 네가 더 이상 숨어있지 말라고.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신이 등을 떠밀어주는 거라고. 하지만 난 준비가 안 됐어. 민혁 씨가 알면, 강민혁, 그 인간이 알면 뭐 그 인간 허락받고 해야 할 일이야. 이건 네 인생이야. 하선우, 내 이름. 네 작품이라고 언제까지 그 인간 눈치만 보고 살 건데. 수진이의 일갈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다시 세상에 나서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민혁 씨의 분노를 감당하는 것이.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민혁 씨에게 공모전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내 말을 듣자마자 들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웃음기가 사라졌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내 예전 작품이 미술대전에 본선 진출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전시회에 참석해야 해요. 그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전시회, 네가 지금 이 상황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그날 밤 내게 누명을 씌우던 그때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변해 있었다. 리오,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지. 나를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어떻게든 집 밖으로 나갈 구실을 만들어서. 그 남자라도 만나보시겠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 작품이. 네 작품 웃기지 마. 넌 더 이상 작가 같은 게 아니야. 넌 그저 내 아내, 이 집의 안주인일 뿐이라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넌 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알아들어. 그는 내 턱을 손으로 거칠게 쥐며 협박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뒷걸음질 쳤다. 공포에 질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이건 내 인생이야. 깔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당신을 망신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내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만 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그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했다. 그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내게 무어라 더 소리치려 했지만 나는 그를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이것은 나의 첫 번째 반란이었다. 전시회 날까지 남은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다. 민혁 씨는 내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나를 짓눌렀다. 그는 집안 곳곳에서 유령처럼 나를 노려보며 내 모든 행동에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나는 그 압박 속에서 전시회 날 입고 갈 옷을 고르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할 작품 설명을 준비했다. 그것은 마치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자신의 장례식을 스스로 준비하는 죄수의 심정과도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낯설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 하지만 내 얼굴은 불안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내가 현관을 나서려 할 때 서재에 있던 민혁 씨가 나왔다. 그는 내 앞을 막아서며 내 마지막 남은 용기마저 꺾어버리려는 듯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다. 꼴이 아주 가관이군. 그렇게 입고 나가서 뭐라도 된 것처럼 행세할 모양이지. 가봤자 망신만 당할 거야. 10년 동안 붓 한 번 안 잡아본 여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넌 실패할 거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내 남편인 나까지도. 그의 말은 예언이자 저주였다. 그는 내가 심사위원들 앞에 서기도 전에 이미 내게 실패라는 낙인을 찍어버렸다. 나는 그의 말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다. 전시회가 열리는 국립현대미술관은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나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차에서 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저마다 잘 차려입고 지적인 표정으로 예술을 논하는 사람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수진이가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나를 꽉 안아주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너는 오늘 여기에 작품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네 자신을 되찾으러 온 거야. 기죽지 마. 그녀의 격려에 힘입어. 나는 겨우 전시장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전시장은 넓고 하얀 벽 위에는 수많은 작가들의 열정이 담긴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작품들 사이를 지나 내 작품이 걸려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것과 마주했다. 숲이 지역, 가로 3m, 세로 2m 크기의 거대한 테피스트리. 나의 20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나의 분신. 수백 가지의 초록색 실들이 얽히고 설켜 깊고 신비로운 숲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면 그저 복잡한 실의 집합 같았지만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보면 그 안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이끼 낀 바위, 나무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작은 동물들의 형상이 보였다. 나는 10년 만에 마주한 내 작품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반가움과 그리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버려두고 살아왔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선우 작가님,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심사위원들이었다. 5명의 심사위원들이 내 작품 앞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을 한 중년의 여성 평론가가 있었다.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한 가장 혹독하기로 소문난 환경 및 평론가였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민혁 씨의 저주가 귓가에 맴돌았다. 넌 실패할 거야.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저 멀리서 수진이가 나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지만 지금 이 최후의 시험대 위에는 오직 나뿐이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해야만 했다. 나는 심사위원들 앞에 섰다. 차가운 조명이 내리쬐는 그 자리는 마치 취조실의 피의자석 같았다. 5명의 심사위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나와 내 작품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 나를 해부하는 듯했다. 내 등 뒤로는 수많은 관람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심사위원장인 환경미 평론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명성처럼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선우 작가, 작품의 기술적인 완성도는 훌륭합니다. 10년 전 학생의 작품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테크닉과 구성력이 엿보이는군요. 사용된 재료와 기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의례적인 첫 질문이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온 대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네, 이 작품은 숲의 기억이라는 제목의 테피스트리입니다. 주재료는 천연 염색한 명주실과 금사를 사용했고 전통적인 평직 기법을 기본으로 하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몇몇 부분에는 캘림과 수막 기법을 변용하여 적용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은 민혁 씨가 퍼부었던 저주의 말들로 가득 차 준비했던 내용마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고 몇몇은 지루하다는 듯 희미하게 하품을 하기도 했다. 역시 민혁 씨의 말이 맞았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환경미 평론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기술적인 설명은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이니까요.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인상적인 학생 시절의 작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건 10년도 더 된 과거의 유물입니다. 그 이후로 작가께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기록을 찾아봐도 작가의 이름으로 발표된 작품이 단 한 점도 없더군요.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대상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현재 진행형의 예술계에 주어져야 하는 상입니다.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과거의 작가에게 이 상을 주어야 할 이유를 작가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당신은 이미 끝난 작가라는 잔인한 낙인이 찍혀 있었다. 사방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민혁 씨의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넌 실패할 거야. 망신만 당할 거라고 했지. 그래, 나는 실패했다. 나는 더 이상 작가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낡은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주제도 모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초라한 주부일 뿐이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도망쳐버리고 싶었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다. 나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붙잡으려 필사적으로 내 앞에 걸린 나의 작품, 숲의 기억을 바라보았다. 수백, 수천 가닥의 실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깊고 어두운 숲. 그런데 그 어두운 숲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반짝이는 금사한 올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내가 작품의 마지막에 마치 숨겨진 서명처럼 짜 넣었던 한 줄기 빛이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희망의 상징. 그것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두려움과 공포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오기가 차올랐다. 그래,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그저 아주 오랫동안 길고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었을 뿐이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환경미 평론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제가 그동안 활동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틀렸습니다. 심사위원님, 저는 지난 10년간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붓이나 바늘을 들지 않았을 뿐, 저는 제 온몸으로, 제 온 영혼으로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내 말의 법정, 아니 전시장이 술렁였다. 환경미 평론가의 눈이 가늘어졌다. 나는 내 뒤의 작품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 작품을 봐주십시오. 가까이서 보면 그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보일 뿐입니다. 어떤 실은 다른 실을 억압하고 어떤 실은 어둠 속에 갇혀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몇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보면 그 혼돈 속에도 분명한 질서와 숨겨진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숲의 기억이 가진 주제입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지루함이나 동정이 아닌 강렬한 호기심이 떠올라 있었다. 지난 10년간의 제 삶이 바로 이 테피스트리와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정체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20살의 어린 학생일 때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실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욕망에 의해 나의 색을 잃어버리는 아픔이라는 실, 보이지 않는 폭력 속에서 자존감을 지키려는 저항이라는 실, 그리고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찾아내려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실까지. 저는 그 모든 실들을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온몸으로 엮어내고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열정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나의 진심이었다. 나의 예술가로서의 선언이었다. 이제 저는 그 실드를 풀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다음 작품은 이 숲의 기억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찬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책상 앞에서 상상력만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제 삶 자체를 바쳐 얻어낸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님께서 물으셨죠. 왜 활동을 중단한 작가에게 상을 주어야 하느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활동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가장 길고 가장 치열한 준비 기간을 거쳤을 뿐이라고. 그리고 이제 세상은 곧 저의 새로운 작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법정, 아니 전시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나의 이야기에 압도당한 듯했다. 황경미 평론가는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 안에는 한 젊은 예술가의 당돌한 저항에 대한 놀라움과 그녀의 진정성에 대한 존중심이 떠올라 있었다. 바로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전시장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작은 소란이었다. 나는 그쪽을 쳐다보았다. 한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은 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왜인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 순간 나는 관람객들 사이에 서 있는 민혁 씨를 발견했다. 그는 내가 실패하는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 분명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나의 예상을 깨고 선전하는 내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아기를 안은 그 젊은 여자에게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을 나는 보았다. 경악, 공포, 그리고 완전한 파멸에 대한 두려움.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을 어느새 다가온 수진이가 막아서고 있었다. 수진이는 그 젊은 여자와 패닉에 빠진 민혁 씨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어디가? 강민혁, 내 연극은 이제 끝났어. 이 모든 것은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난 무언의 드라마였다. 그때 마이크를 잡은 황경미 평론가가 헛기침을 하며 청중의 시선을 다시 중앙으로 모았다. 그녀는 심사위원들과 잠시 짧은 의견을 교환하더니 이윽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오랜 시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본선 진출작들이 훌륭했지만 대상은 단 한 작품에게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한번 지그시 바라보았다. 올해의 KRT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은 작품 숲의 기억의 하선우 작가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시장 안은 엄청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내 앞에서 터졌고 사람들은 내 이름을 연호했다. 나는 그저 무대 중앙에 서서 쏟아지는 빛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10년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나 자신을 되찾은 한 인간의 뜨겁고 찬란한 부활의 눈물이었다. 저편에서는 내 남편의 위선적인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이편에서는 나의 진실된 세계가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대상 수상자로 내 이름이 호명된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눈앞에서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별처럼 터졌고 귀에는 천둥 같은 박수 소리와 기자들의 외침이 윙윙거렸다. 나는 한동안 그 빛과 소리의 한가운데에 미아처럼 서 있었다. 수진이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나를 와락 껴안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해냈어. 하선우, 네가 해냈다고. 수진이는 내 귓가에 소리치며 울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조금씩 현실 감각을 되찾았다. 내가 정말로 해낸 것이다.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절반은 10년 만에 화려하게 복귀한 비운의 천재 작가인 나에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전시장 한쪽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드라마에 쏠려 있었다. 나는 수진이의 부축을 받으며 그쪽을 바라보았다. 아기를 아는 젊은 여자, 윤지아. 그리고 그녀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하얗게 질려있는 내 남편, 강민혁.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막아서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상황을 파악한 기자들이 이미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강민혁 건축가님, 이 여성분은 누구시죠? 함께 있는 아기는 혹시 두 분 사이에 무슨 관계이신지 해명해 주십시오. 민혁 씨는 필사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였다. 윤지아는 버림받은 사람 특유의 처절한 표정으로 민혁 씨의 팔을 붙잡고 무언가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추악한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다. 수진이는 나를 보호하며 기자들의 포위망을 뚫고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그녀의 차를 타고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전쟁터를 벗어나는 것처럼 그곳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이것이 과연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뒤집어져 있었다. 인터넷과 신문, 방송은 온통 우리 세 사람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밤사이 윤지아는 모든 것을 폭로했다. 그녀는 민혁 씨의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던 신입사원이었고 두 사람은 2년 넘게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다. 민혁 씨는 아내와는 감정적으로 끝난 사이라며 곧 이혼하고 결혼해주겠다는 말로 그녀를 속여왔다. 그러다 그녀가 임신을 하자 그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아이를 지우라고 종용했고 그녀가 거부하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가 내게 외도 누명을 씌우기 시작한 시점은 정확히 윤지아가 임신 사실을 알리고 그에게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했다. 그는 이혼 소송 시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내게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나를 부정한 아내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가 발견했던 컵스퍼튼 역시 그가 일부러 준비해 소파에 숨겨둔 치밀하게 계산된 소품이었다. 나를 향한 그의 모든 비난과 분노, 상처받은 영희는 철저한 거짓이었다. 그것은 사랑의 배신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자기 방어였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어제까지 나를 향했던 동정 여론의 몇 배나 되는 분노가 민혁 씨에게로 향했다. 두 얼굴의 건축가, 아내와 내연녀 모두를 기만한 파렴치한 현대판 악마. 그를 수식하는 단어들은 하나같이 자극적이고 원색적이었다. 그의 성공 신화는 하룻밤 만에 추악한 스캔들로 전락했다. 그의 회사는 파트너들의 계약 해지 통보와 클라이언트들의 소송 예고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수진이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며
이 모든 상황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이상하게도 그의 몰락을 보면서 통쾌하거나 기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저 깊은 허무함과 함께 인간의 욕심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서글픔만이 느껴졌다.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가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어머님이 서 계셨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하고 헬쑥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세아가, 아니, 선우야, 내가 죽일 년이다. 어머님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놀라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다. 나는 너를 볼 낯이 없어. 이대로 벌을 받아야 해. 내 아들이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인 줄도 모르고 나는 내 아들 말만 믿고 너를 얼마나 들볶고 못 살게 굴었니. 내가 눈이 멀었던 게야. 내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만 알았던 이 어리석은 어미의 죄가 너무나 크다. 그녀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울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내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회한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아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한 죄밖에 없는 또 다른 피해자였다. 나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원망의 찌꺼기마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민혁 씨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내게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조차 없었고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평생 마주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수상 소식과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여러 갤러리와 미술관에서 전시회 제안이 쇄도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한 대학교의 학과장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하선우 작가님이시죠? 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학과장입니다. 작가님의 작품과 전시장 F은 그 강연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도 그 영감을 나누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네, 제가 강연을요. 강연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 학기부터 저희 대학의 객권 교수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한 정체성 찾기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작가님의 삶의 경험이야말로 그 어떤 이론서보다 더 훌륭한 교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객권 교수, 세미나, 정체성 찾기, 그 단어들이 내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직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아픔과 시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나의 모든 과정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의미였다. 나의 상처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다른 젊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네, 제가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는 마침내 나의 옛 작업실, 이제는 온전한 나의 공간이 된 서재로 돌아왔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고 민혁 씨의 짐을 모두 빼내자 그곳은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나는 수진이와 함께 바닥에 앉아 샴페인을 마셨다. 한쪽 벽에는 KRT
미술대전의 대상 트로피가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짜 영화 같다. 내 인생. 수진이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그러게 악몽 같은 영화였지. 이제 해피엔딩이잖아.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하면 이상해. 그 사람은 나를 지우려고, 내 존재를 부정하려고 그 모든 짓을 벌였잖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나를 다시 찾았어. 그가 나를 더 세게 짓밟으려고 할수록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더 필사적으로 기억해내야만 했으니까. 나는 트로피를 바라보았다. 이건 그 사람이 나게 준 상일지도 몰라. 나를 버리고 나를 찾게 해준 대가. 수진이는 내 말을 잠자코 듣더니 환하게 웃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진짜 그러네. 그럼 이제 그 지긋지긋한 인간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뭘 할지나 생각해. 세계적인 하선우 작가님. 그녀의 말에 나도 마주 웃었다. 그래, 이제 과거는 흘려보내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다. 이제 내 앞에는 내가 직접 설계하고 나의 색으로 채워나갈 눈부시게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 후로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나의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색으로 물들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나만의 색과 패턴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창조자였다. 서울 삼청동 고즈넉한 한옥들 사이에 자리 잡은 나의 작은 갤러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갤러리의 이름은 스튜디오 선우. 내가 직접 설계하고 꾸민 나의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이었다. 어둡고 차가웠던 이전의 집과는 달리 이곳은 커다란 통창으로 쏟아지는 자연광과 벽을 채운 내 작품들의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 차 따스하고 생기가 넘쳤다. 나는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내 새로운 연작 재탄생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이 작품들을 보시면 이전 제 작품인 숲의 기억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숲의 기억이 어둠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이야기였다면 이 재탄생 연작은 상처의 흔적 위에 더 굵고 대담한 색실로 새로운 문양을 더집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딛고 더 찬란한 현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내 철학에 대한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관람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한 인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술을 통해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강연이 끝나고 나는 갤러리 한쪽에 마련된 특별 전시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신진 작가 초대전이라는 작은 팻말과 함께 풋풋하지만 강렬한 에너지로 가득 찬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바로 2년 전 내가 화방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미대생. 이제는 당당한 신인 작가가 된 유진 씨의 첫 개인전이었다. 선생님 와주셨네요. 유진 씨가 자신의 작품을 정리하다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유진 씨, 축하해요. 첫 전시회가 성공적이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선생님께서 몰래 주고 가신 재료가 없었다면, 그리고 제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꿈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내가 준 건 아주 작은 씨앗일 뿐이었어. 그 씨앗을 틔우고 이렇게 멋진 꽃으로 피워낸 건 온전히 유진 씨의 힘이야. 나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작품 앞에 섰다. 여러 조각의 천을 이어 붙여 상처 입은 새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퀼트 작품이었다. 이 작품을 볼 때마다 나는 유진 씨의 가능성을 봐. 하지만 동시에 아직은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것도 보여. 시인이 상처를 표현하는 건 좋아. 하지만 그 상처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상처는 딛고 일어서기 위한 디딤돌이지. 주저앉아 울기 위한 자리가 아니니까. 다음 작품에서는 유진 씨가 이 새처럼 더 힘차게, 더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유진 씨만의 색깔로 내주원해. 유진 씨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모습에서 나는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음을 보았다. 나의 경험이, 나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주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가슴 벅차게 했다. 그때 수진이가 샴페인 2병을 들고 갤러리로 들어왔다. 야, 우리 하 작가님은 이제 후황양성까지 하시네. 아주 다산정약용 선생 나셨어. 그녀는 유진 씨의 등을 두드리며 축하해주고는 내게 윙크를 했다. 저녁에 우리끼리 조촐하게 축하 파티라도 해야지. 유진 씨 첫 전시회랑 너의 완벽한 부활을 기념해서 그날 저녁 갤러리의 문을 닫고 우리는 조명 아래 앉아 샴페인을 마셨다. 수진이는 내 새 작품들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다. 하선우, 네 작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 그 자리에 아주 단단하고 따뜻한 힘이 느껴져.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진정한 강함은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맑은 샴페인 잔 위로. 우리의 웃음소리가 별처럼 부서졌다. 모두가 돌아가고 나는 다시 갤러리에 홀로 남았다. 나는 갤러리 가장 안쪽에 있는 나의 작업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내가 요즘 새롭게 시작한 거대한 테피스트리 작업틀이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작업보다도 크고 복잡하고 그리고 대담한 작품이었다. 주제는 축제. 더 이상 어둡고 깊은 숲은 없었다. 대신 수백 가지의 밝고 선명한 색실들이 서로 어우러져 춤을 추고 있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그 모든 색들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얽혀 마치 거대한 꽃밭이나 화려한 축제의 행렬을 연상시켰다. 슬픔과 고통의 실타래를 풀어내던 과거의 작업과는 완전히 다른 순수한 기쁨과 생명력의 찬미였다. 나는 작업 의자에 앉아 직조 중이던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수많은 색실들 사이에서 유독 밝게 빛나는 황금색 실 한 타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실이었다. 나는 북에 황금색 실을 감아 시실과 날실 사이를 부드럽게 통과시켰다. 달칵, 달칵. 나무 배틀이 규칙적이고 경쾌한 소리를 냈다. 내 손은 더 이상 망설이거나 떨리지 않았다. 나의 손끝은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으로 새로운 패턴을 짜 내려갔다. 황금색 실 한 줄이 복잡한 패턴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더해졌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잇는 나의 의지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다. 창밖으로 삼청동의 고즈넉한 지붕 위로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작업실 안은 온통 따스한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그 평화로운 빛 속에서 조용히 나의 축제를 계속했다.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감옥도,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없었다. 오직 아름다운 색실들과 창조의 기쁨, 그리고 온전한 나 자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나의 손으로, 나의 의지로 내 인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테피스트리를 한 올 한 올,
눈부시게 짜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작품은 결코 끝나지 않을 나의 영원한 두 번째 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소중하게 읽어본답니다. 다음 주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